두 개의 숫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100, 두 번째는 60입니다. 100은 초보 농부가 사는 병아리의 수입니다. 60은 대개 일주일 후에 남는 수입니다. 40개의 작은 생명이 포식자도 전염병도 요란한 이유도 없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어느 날 아침 축사에 들어가 보면 벽 옆에 작은 사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사체들이 연이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업계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것이 일반적인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가장 무서운지 아십니까? 100년 전 구소련의 마을에서 이런 손실은 주인에게 수치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1943년 봄, 당시 여전히 점령지였던 폴타바 지역입니다. 마을에는 가축이 거의 없습니다. 곡물은 군대가 가져갑니다. 사람들은 감자와 비트로 연명합니다. 하지만 마당마다 작은 닭장이 있습니다. 단순한 판자 창고이거나 때로는 움막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유를로프, 우크라이나 우샨카, 모스크바 블랙 같은 토종 닭을 키웠습니다. 그냥 마을 닭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이 새들은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달걀은 화폐였고 변가리는 미래였습니다. 부화한 변가리의 절반을 잃는다는 것은 가을의 굶주림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노인들은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병아리는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병아리의 생애 첫 몇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쟁 후 1956년 카자흐스탄에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라간다 지역의 집단 농장들은 작물을 망치고 있었지만 농촌 가정들은 가금류를 통해 버텨냈습니다. 할머니들은 여러 가족을 위한 커다란 창고인 공동 닭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한 시즌에 200헥 300마리의 변가리를 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실은 미미했습니다. 가끔 100마리당 한두 마리 정도였죠. 왜였을까요? 전자장치가 달린 부화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수의학 약품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애 첫 몇 시간에 대한 지식, 물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초보자는 병아리의 주된 적이 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여 항생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신진대사는 가축 중 가장 빠른 축에 속합니다. 심장은 작지만 분당 최대 400회까지 뜁니다. 모든 세포가 한계치에서 작동하며 첫 몇 시간 동안 적절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연쇄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먼저 혈당 수치가 떨어집니다. 병아리는 글리코겐 저장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세포들이 나트륨, 칼륨, 염소와 같은 전해질을 잃기 시작합니다. 막이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삼투압이 무너져 근육이 약해지고 천이 떨어지며 효소가 작동을 멈추고 몸은 그대로 가동을 중단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물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병아리들은 마시지 않습니다. 1960년대 벨라루스의 마을 주부들은 이미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브레스트 지역의 노인들은 변가리에게 물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변가리를 집어들어 부리를 따뜻한 물이 담긴 그릇에 담갔고 때로는 꿀이나 달콤한 유청을 조금 섞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전해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들은 직관적으로 세포가 수분을 유지하도록 돕는 용액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포도당은 장내 나트륨 수송을 활성화합니다. 나트륨은 막을 통해 물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이라고 하며 생명체의 가장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의 가금류 판매자들은
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업계가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당, 소금 한 꼬집, 비타민 C는 푼돈에 불과합니다. 특허를 낼 수도 없고 예쁜 포장에 담긴 복합 제품으로 팔 수도 없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항생제, 그리고 죽은 병아리를 대신할 새로운 병아리들을 파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업계는 손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그것을 실수로 여겼습니다. 저는 언젠가 쿠르스크 지역에 노련한 양계업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일을 시작한 그는 제가 평생 기억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병아리 생애의 첫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네. 물만 제대로 먹이면 스스로 살아남을 거야. 여기에 오늘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병가리용 물은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20도에서 25도 사이여야 합니다. 여기에 포도당, 리터당 약 3%, 약간의 전해질 갈 끝에 묻을 정도의 일반 천일염, 그리고 비타민 C 몇 방울을 추가하십시오. 이 용액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수분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으며 초보자의 90%가 정확히 이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병아리들에게 마시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 문자 그대로 한 마리씩 잡아 부리를 물에 부드럽게 갖다 대야 합니다. 한 번의 접촉으로 반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병아리가 마시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보고 따라합니다. 조류는 강력한 행동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무리의 행동을 모방합니다. 옛 마을에서는 이를 간단히 무리에게 물 먹이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수행되었을 때 생존율은 거의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100마리 생명체의 운명이 당신의 한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비즈니스나 산업이 아닌 장인 정신으로서의 진정한 자급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인터넷도 강좌도 없이 화롯가에서 입으로 지식을 전달하며 생존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식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지침과 업계의 조언에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자연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가리의 생물학적 원리는 100년 전과 동일합니다. 단 한 가지만 변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동물을 돌보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농장 자립은 생명을 이해하고 그 연약함을 존중하며 수십 마리의 동물을 구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전달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달한다면 폴레시아 마을부터 카자흐스탄 초원까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위기나 전쟁,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말 없이도 노련한 양계업자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입니다. 양계장에는 여전히 신선한 대패밥과 따뜻한 곡물 냄새가 납니다. 100마리의 작은 솜털 뭉치들이 램프 아래서 삐약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가 옆으로 비껴 서 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고 머리는 숙여져 있습니다. 먹이로 달려가지도 않고 물에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약한 애라고 생각하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예전 주인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요. 몸이 이미 수분을 잃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병아리의 몸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작은 모터 같은 심장은 분당 최대 400회까지 뜁니다. 천은 약 40도입니다. 신진대사는 광란에 가깝습니다. 매초 연료와 물을 던져 넣어야 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피가 걸쭉해지기 시작하고 세포의 삼투압이 변하며 나트륨과 칼륨이 막을 통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두 원소가 근육과 신경의 전기 신호를 제어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탈수 후 6.8시간이 지나면 효소 활동이 떨어집니다. 12시간 후에는 천 조절 능력이 무너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많은 장기가 한계 상황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고작 40급밖에 안 되는 생명체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1972년 벨라루스의 한 마을 브레스트 지역입니다. 마당마다 작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마리아 할머니라고 불리던 분은 항상 따뜻한 물이 담긴 진흙 그릇을 병아리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병아리들을 상자에 풀어놓기 전에 꼭 한 가지 동작을 했습니다. 병아리를 한 마리씩 잡고 부리를 부드럽게 담가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몇 분 후 무리의 절반은 이미 스스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과학 논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새들의 행동 생물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병아리들은 사회적 학습을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무리 행동 각인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병아리가 물을 마시거나 먹이를 쪼기 시작하면 다른 병아리들도 따라합니다. 그들의 뇌는 집단 행동을 모방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활성화된 몇 마리의 병아리가 선생님이 됩니다. 하지만 대형 양계장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곳에는 수천 마리의 병아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한 마리씩 가르칠 수 없으므로 통계에 의존합니다. 일부는 스스로 배우고 일부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손실은 폐기 처리됩니다. 작은 농장에서는 관심을 기울이는 사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의 잊혔던 두 번째 지식인 첫 물의 구성이 등장합니다. 소련 시절 마을에서는 유청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코티지 치즈를 만들고 남은 액체 말입니다. 그것을 물에 희석하여 병아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유청에는 유당, 아미노산, 그리고 전해질인 나트륨, 칼륨,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포를 회복시키는 바로 그 균형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를 더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이 병아리의 장에 들어가면 수송 단백질인 SGLT1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나트륨과 함께 포도당을 장벽을 통해 운반하며 물은 삼투압 9배를 따라 나트륨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수분을 다시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은 펌프와 같습니다. 따라서 포도당과 전해질 용액은 맹물보다 몇 배나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요소는 비타민 C입니다. 조류의 몸에서 비타민 C가 합성되지만 스트레스는 이 과정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운송, 온도 변화, 소음 등 이 모든 것이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며 비타민 C는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는 물 1리터당 약 100효 메비오델론이면 충분합니다. 적은 양이지만 면역 반응과 부신 기능을 지원합니다. 옛 양계업자들은 물론 밀리그램 단위로 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간단하게 로즈힙, 우린 물이나 사과 식초를 물에 조금 섞었습니다. 이것이 유기산과 항산화제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민간 과학의 작동 방식입니다. 실천이 먼저고 설명은 나중이죠. 하지만 흔히 과소평가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바로 수온입니다. 물이 차가우면 신체는 몸 안에서 물을 드는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성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병아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따라서 물은 뜨겁지 않은 실온 정도의 따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계곡의 옛 가금류 축사에서는 밤에
물이 식지 않도록 램프나 난로, 연통 근처에 물그릇을 두곤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바로 그런 사소한 것들이 무리를 구했습니다. 이제 현대 자급 농사의 또 다른 문제인 밀도를 살펴봅시다. 좁은 구역에 병가리가 너무 많으면 강한 놈들이 약한 놈들을 물에서 밀어내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병아리들은 밀치고 삐약거리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약한 놈들은 소외됩니다. 마을에서는 간단한 규칙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생애 첫 며칠 동안은 평당 또는 제곱미터당 25와 30마리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차분하게 급수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급수기 자체도 역할을 합니다. 물이 너무 깊으면 병아리가 젖어 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갈을 넣은 얕은 그릇이나 건드리면 물방울이 나오는 전용 잎을 급수기를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지식이 현대 기술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계가 산업화되면서 개별 병가리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통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농장은 공장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 주인의 모든 움직임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병아리를 손에 쥐고 물을 보여줄 때 당신은 단순한 기술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아리의 심장은 에너지를 얻고 세포는 수분을 얻으며 뇌는 본능을 깨웁니다. 며칠 후 이 연약한 공은 달리고 곡물을 쪼며 모이통 자리를 놓고 이웃과 다투는 활발한 병아리로 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양계입니다.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식이 한때 우크라이나에서 시베리아까지 마을을 기아로부터 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세부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병가리가 도착한 후 첫 24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전체 무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무리의 운명이 말 그대로 신라같이 달려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첫 24시간입니다. 첫 일주일도 첫 3일도 아닌 정확히 24시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소련 시절 옛 양계 농장의 통계를 보면 이상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가금류 농장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자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새 폐사율의 최대 70%가 생애 첫 2일 이내에 발생한다. 전염병이나 포식자 때문이 아니라 적응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장소로 가봅시다. 1983년 알타이 지방입니다. 봄은 춥고 4월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쿠친 주빌리, 레닌그라드 캘리코 또는 그냥 마당 잡종이라고 불리는 평범한 닭들을 키웁니다. 사람들은 대리모 닭 아래에서 또는 낡은 냉장고로 만든 수제 부화기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킵니다. 그리고 숙련된 주인들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24시간 동안은 무리 곁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스크 근처의 양계업자였던 페도르 할아버지는 첫날은 의사의 당직 근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는 매시간 병가리를 확인했고 노란 공들이 램프 아래에서 뒤섞여 있는 상자 옆에 앉아 그들의 소리를 관찰하고 들었습니다. 무리의 소리 또한 진단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병아리들이 편안할 때는 삐약거리는 소리가 고르고 부드러우며 조용한 대화 같습니다. 추울 때는 소리가 날카롭고 불안해집니다. 더울 때는 부리를 벌리고 거칠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탈수가 시작되면 무리는 점차 침묵에 빠집니다.
병가리들은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둘씩 전원이 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 생물학은 왜 이런 일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의 체중은 약 40기입니다. 동시에 스트레스와 고온 상태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체액의 최대 10%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유기체액의 10%의 수분 손실은 이미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체액 수치가 떨어지면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심장은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아리의 심장은 아주 작아서 그런 부하를 오랫동안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개체들부터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되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옛 농장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을에서는 때때로 작은 나무 피펫이나 바늘 없는 일반 주사기를 사용했습니다. 병아리가 무기력해 보이면 손에 쥐고 부리에 직접 달콤한 물 몇 방울을 주었습니다. 한꺼번에 붓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조류의 잎과 식도의 점막은 물과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몇 밀리리터의 용객만으로도 혈당 수치를 회복하고 세포에 에너지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병아리가 눈을 깜빡이기 시작하고 머리를 들며 첫 번째 활기찬 모금을 마시고 1시간 후에는 다시 다른 병아리들과 달리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기적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이제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분과 열은 동일한 시스템의 두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어미 닭은 자신의 품속 온도를 약 35도로 유지합니다. 이것이 갓 태어난 병아리에게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온도가 모든 곳에서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닭장들은 따뜻한 지점이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대개 램프나 난로 연통이었습니다. 그 아래의 온도는 약 35바 35도이고 상자 가장자리는 28도에서 30도 정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병아리들이 스스로 위치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추우면 열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더우면 멀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연적인 온도 조절기입니다. 방 전체가 똑같이 과열되면 새는 선택 능력을 잃고 열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 지역의 농부들은 작은 창문이 달린 진흙 창고에 변가리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방 한쪽을 데웠고 다른 쪽은 시원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변가리들이 스스로 구역 사이를 이동했고 이는 더운 기후에서도 폐사율을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안락함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분 공급과도 직결됩니다. 공기가 너무 뜨거우면 호흡을 통한 수분 증발이 증가합니다. 변가리는 수분을 더 빨리 잃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35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탈수 위험이 거의 2배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있는 양계업자들은 온도계뿐만 아니라 무리의 행동을 항상 살핍니다. 새 자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가 있는데 바로 눈의 반짝임입니다. 건강하고 수분이 충분한 병아리는 눈이 맑고 열려 있으며 마치 유리처럼 보입니다. 눈이 둔탁하고 반쯤 감겨 있다면 그것은 거의 항상 물이나 온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급수기를 조절하고 신선한 용액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몇 시간 만에 무리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기업형 양계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수만 마리의 개체가 관리되는 그곳에서는 개별 변가리가 아니라 로트 번호를 봅니다. 작은 농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관찰이 지식이 됩니다.
무리의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램프 주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급수기가 얼마나 빨리 비워지는지를 알아채기 시작하면 새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해가 진짜 양계업자와 단순히 닭을 키우는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놓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분이나 온도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사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모금의 물이 병아리의 성장 속도와 면역력을 결정짓는 또 다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교과서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너무 간단해서 과소평가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사료입니다. 단순히 배합 사료 한 포대가 아니라 병아리가 음식과 처음 접촉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옛 마을에서는 이를 첫 쪽이라고 불렀습니다. 숙련된 주부들은 이를 거의 의식처럼 다루었습니다. 병아리가 생애 첫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먹기 시작하느냐가 다음 몇 달 동안 어떻게 자랄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1961년 벨라루스 북부의 비텝스크 지역입니다. 마을은 늪과 침엽수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의 봄은 늦고 밤은 춥습니다. 사람들은 토종 닭과 레닌그라드 화이트를 교배한 소박한 닭들을 키웁니다. 새로운 무리가 부화했을 때 할머니들은 모이통에 사료를 바로 붓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을 주고 잠시 시간을 둔 뒤에야 첫 먹이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공장에서 만든 배합 사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삶은 달걀을 잘게 으깨어 조 곡물이나 옥수수 가루와 섞은 것이었고 때로는 코티지 치즈를 추가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식이었을까요? 병아리의 몸은 부화 직전 복강내로 흡수된 노른자의 잔여물을 방금 막 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노른자는 병아리의 첫 에너지 비축분입니다. 지방, 단백질, 면역 항체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화 후 이 비축분은 급격히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 병아리가 적절한 먹이를 섭취하면 장 발달이 촉진됩니다. 소장 내부에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미세 구조인 융털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의 융털은 짧고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음식이 장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융털이 자라나고 표면적이 넓어지며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능력도 함께 성장합니다. 이것을 초기 소화 자극이라고 합니다. 만약 먹이 공급이 너무 늦어지거나 소화하기에 너무 무거운 음식을 주면 장의 발달이 늦어지고 그 병아리는 몇 주가 지나도 계속 약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첫 사료에 대한 옛 레시피는 매우 간단하고 정확했습니다. 삶은 달걀에는 아미노산 세트, 특히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는 칼슘과 소화하기 쉬운 카세인을 더해줍니다. 조나 옥수수는 빠른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유기체 성장을 위한 시동 모터처럼 작동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 관행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화 후 첫 12~24 4시간 이내의 초기 급여는 장 융털의 발달을 거의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새가 평생 사료를 더 잘 흡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녹색 먹이입니다. 우크라이나 마을에서는 잘게 썬 쐐기풀이나 어린 클로버를 자주 추가했습니다. 왜 하필 그것들이었을까요? 이 식물들은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K,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점막의 발달을 돕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간 기능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엽산은 새로운 세포 형성을 돕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 단위로 성장하는 작은 유기체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업 시스템은 다시 한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다양한 사료 대신 표준화를 선택했습니다. 배합 사료는 대량 생산에 편리합니다. 안정적이고 보관이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을 농가가 가졌던 유연성은 사라졌습니다. 옛 양계업자들은 항상 이용 가능한 자원을 살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으깬귀리를, 중앙아시아에서는 기장을 추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초원에서는 때때로 잘게 부순 완두콩을 사용했습니다. 각 지역은 자연에 맞춰 사료를 적응시켰고, 바로 이러한 적응력이 농가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은 장내 미생물총입니다. 변가리가 먹기 시작할 때 그 장에는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가 서식하게 됩니다. 어떤 박테리아가 먼저 자리를 잡느냐가 새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옛 농장에서는 때때로 변가리에게 신우유나 유청을 조금 주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였습니다. 발효 유제품에 유산균이 장에 서식하며 병원성 미생물의 발달을 억제했습니다. 오늘날 이 관행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행하는 단어와 함께 돌아오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실험실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물, 열, 첫 사료, 미생물 총 등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과는 떨어집니다. 네 가지가 모두 조화롭게 작동하면 무리의 생존율은 거의 100%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주일 만에 그 연약했던 병아리들이 자신감 넘치는 무리로 변합니다. 그들은 달리고 사료를 두고 다투며 상자의 모든 구석을 탐험합니다. 삐약거리는 소리는 크고 활기차게 변하며 당신은 자신이 무언가 올바르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장 불편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을을 기아로부터 구했던 이 모든 지식이 왜 현대 양계업에서 거의 사라졌을까요? 그 답은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물, 약간의 포도당, 적절한 온도, 첫 먹이 등 이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현대 양계 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초보자들에게는 수십 가지의 약품, 복잡한 지침, 비싼 보충제는 팔면서 변가리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설명해주지 않는 걸까요? 답은 생물학이 아니라 경제에 있습니다. 산업용 양계는 규모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수백만 마리의 새, 자동급여 및 급수 라인. 그곳에서 모든 병아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처음부터 손실을 모델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몇 퍼센트의 폐사율은 단지 보고서상의 숫자에 불과하며 이미 수익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급 농장은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병가리는 시간과 노동, 그리고 미래 소득에 대한 투자입니다. 20%나 30%를 잃는 것은 이미 심각한 타격입니다. 여기서 묘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손실을 거의 제로로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은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기에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연에는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포도당, 소금 한 꼬집, 따뜻한 물에 특허를 낼 수는 없습니다. 무리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도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주인의 세심한 배려를 큰돈을 받고 팔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업계는 보충제 패키지,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항생제, 새로운 품종, 새로운 기술 같은 다른 복잡한 해결책을 홍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유용할 수 있지만 병아리 생애의 첫 몇 시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실험실이 없었지만 세대를 거친 실천이 있었습니다. 1941, 1944년 레닌그라드 봉쇄 기간 동안 많은 가족이 마당과 지하실에서 가금류를 키웠습니다. 다른 식품이 사라졌을 때 작은 닭장은 계란과 고기의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 하나하나를 정성껏 키웠고 모든 새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후 카자흐스탄 초원에서 우크라이나 마을에서 볼가 지역의 정착지에서 닭은 생존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마리의 닭이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계란은 밀가루, 우유, 감자와 교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농사의 핵심에는 항상 생애 첫날에 대한 돌봄이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완전히 살아남을 때 농장은 자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닭이 성계로 자랄 때 예비 자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비 자원은 자유입니다. 의존으로부터의 자유, 부족함으로부터의 자유, 시장의 독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슈퍼마켓이 가득한 오늘날, 우리는 식품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종종 잊곤 합니다. 하지만 위기, 전쟁, 가뭄, 공급망 중단이 발생하면 자율적인 농장이 다시 가치를 발하게 된다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지식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작은 무리를 따뜻하게 하는 법, 적절한 물을 주는 법, 탈수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법, 간단하지만 강력한 초기 사료를 준비하는 법 말입니다. 이것은 시골의 낭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실용과학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금류를 키우다 보면 머릿속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끝없는 슈퍼마켓 진열대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곡물은 사료가 되고, 사료는 고기와 계란이 되며, 분뇨는 비료가 되고, 땅은 다시 수확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생명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러한 원칙으로 돌아갈 때마다 조금 더 독립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대화에서 한 가지 단순한 생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결과는 종종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무리 생의 첫날에 1시간의 관심이 수십 마리의 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에게 물을 보여주고 온도를 확인하고 무리를 관찰하는 것. 간단하게 들리지만 바로 그러한 단순한 것들에 농장의 진정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카메라나 인터넷 없이 그저 화롯가에서 입에서 입으로 이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존하고 전달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식은 공유될 때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들으셨다면, 이 대화가 평소 여러분의 농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했다면 이 지식을 전달해 주세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작은 비결들이 다시 한번 마을과 마당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연약한 생명에 대한 이 지식과 조상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잊혀져 가던 역사와 경험을 하나씩 복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진정한 법칙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오. 다음 지식의 창고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